더정치 시즌2의 진행을 맡게 된 한겨레 정치팀의 김태규 기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 국회 원구성 협상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는데요. 6월 7일 법정 기한이죠.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인데 난항을 겪고 있고 원구성 협상이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얻겠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뭐 언론 보도도 많이 알려지고 그랬는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책임 있는 지도부가 국회의장을 포기한 적이 없다, 포기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찾아보니까 정진석 원내대표나 이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새누리당의 자세가 좀 돌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기자들이 새누리당 기류를 잘못 읽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스탠스가 바뀐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성한영 기자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요. 기자들이 잘못 읽은 건 아니고요. 또 발언이 공식적인 발언이 없었다고 하셨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제 김도읍 의원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그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이제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할 때 국회의장을 야당에 민주당에 넘겨주는 걸 전제 조건으로 여러 가지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애시당초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1, 2당이 안 보내서 가져가라. 예. 그런데 박지원 대표가 말이 바뀌었습니다. 예. 국회의장은 누가 갔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야 한다. 그 얘기는 박지원 대표가 제안한 게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니까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원내 2당의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다. 국민의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를 이미 했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입으로 뭐 끝까지 협상 카드로 쥐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우리가 야당에 주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기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걸 전제로 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뒤늦게 우리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다. 이거는 정치적인 거짓말이라고 봐요. 새누리당이 제1당이 되었다면 무조건 국회의장이 될 분,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 만한 분이 서청원 의원입니다. 이분은 이미 8선인데 유일한 8선이시죠. 그분이 4.13 총선 참패하자마자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당이 우리에게 국회의장을 주지 않는다. 줄 리가 없다. 다 접어야 한다. 자기에게 돌아올 자리를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새누리당이 이미 포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상태가 50일 넘게 지속이 됐는데 5월 30일 의총에서 처음으로 이제 친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말을 안 하다가 또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돌변을 한 거죠. 저는 추측입니다만 그날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와서 한 바퀴 휘젓고 간 날입니다. 휘젓고 이제 공항에서 출국한 날인데 그러면서 청와대와 친박이 야 이제 우리도 대통령 후보 하나 든든한 대통령 후보 하나 가졌으니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5월 30일 의원총회에서 서청원 의원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의원총회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요. 나와서 이렇게 쭉 지켜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친박 성향 의원들이 나와서 우리가 국회의장을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보면 뭔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박들 사이에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좀 달라진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뭔가 국회의장을 포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명백한 지시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좀 뭐 기분 나빠한다든가 뭐 레이저를 쐈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장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확인은 되지 않고요. 국회의장이 야당 몫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좀 어떤 조기 레임덕의 위험성도 있고요.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에 뭔가를 좀 주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청와대에서 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뭐 당신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어떤 그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청와대에서 좀 포기해 주길 바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지 않으면 정진석 원내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지난번에 혁신비대위 구성했다가 전국위원회에서 친박들이 보이콧하는 바람에 무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뭐 본인이 정치를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권 내부의 실상은 아주 중요한 점이면 청와대에서 어떤 결재가 떨어지지 않으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제 낀박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표현이죠. 예, 친박과 비박에 끼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그걸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해서 그 말 뭐 기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다 이제 종합을 해보면 낀박이긴 하지만 어쨌든 친박 쪽에 더 휘둘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결재, 재가를 받아야지만이 뭔가 좀 자기 일을 좀 해나갈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번에 새누리당의 돌변, 국회의장을 가져가야겠다라고 돌변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랄까요?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는 게 여의도의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4.13 총선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게 국회 개원 이후입니다. 그 현실적인 힘으로 쓰나미처럼 이제 밀려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입장으로 보면 더 이상 이제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국회를 통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뭘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오히려 국회에서 자신을 향해서 오는 어떤 파상 공세 그걸 막아내는데 급급한데 굳이 그런 국회를 일찍 열어서 그것도 국회의장까지 주면서 그런 상황을 자기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최대한 국회의 개원을 심리적으로 늦출 필요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국회의장 양보를 놓고 여야 간에 서로 공방을 벌이다 보면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 정쟁과 혼란의 도가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자체가.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국회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죠. 봐라 국회에 생산적인 일은 하나도 못하고 저렇게 정쟁과 혼란의 도가니가 국회다라고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최대한 국회 힘을 빼놓는 게 자신이 남은 1년 반의 임기를 이끌어가는데 유리한 위치에 선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로서는 굳이 협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야당에서 국회의장, 야당 출신이 국회의장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그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 있죠. 청문회 활성화법. 그걸 어떻게든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재의에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 표결이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새누리당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서 법안이 제의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치명상을 입는 거죠. 그런 싹을 좀 지금부터 잘라놓을 필요는 있었을 겁니다. 네, 청문회 활성화법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위협적이지만 그것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전에 야3당이 공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특 4청을 합의를 했는데 1특은 이제 세월호법이죠. 그리고 4개의 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습기 문제, 어버이 연합, 백남기 씨 사건, 정은호 게이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하나가 다 이 정권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정은호 게이트에 좀 관심이 가는데 지금 서초동의 법조 타운에서는 정은호 게이트, 이른바 홍만표 변호사와 관련된 이 사건이 특검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데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의 특검과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이 법조비리 특검은 대개 뭐 높아봐야 부장검사 또 뭐 개개인의 판검사들이었는데 지금 홍만표 전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가 관련된 사건에 관련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검찰총장부터 시작을 해서 다 고검장, 검사장급들이에요.
그래서 만일 특검이 진행된다면 이 검찰 수뇌부가 다 이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검찰이 그 기능을 정지당하게 네. 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4.13 총선 이후 거의 유일한 어떤 정권 보유의 수단,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정권을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검찰인데, 이 검찰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가 들어온다. 네. 그러면 그 유력한 수단을 잃게 되는 거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전혀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막아내려면 그만큼 이번 20대 국회 최대한 제동을 걸고 힘을 빼놔야 된다. 그러려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뭐 운영위원장 다 이런 중요한 포스트를 새누리당으로 막아야 된다. 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박감이 이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뭐 나쁠 거 없다. 최대한 시간을 끌자. 이런 게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어떤 계산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 검찰 뭐 그러려면 선거에서 이겼어야죠. 근데 일단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실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고요. 네. 바보가 아닙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눈치고요. 어제 이제 일부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국회의장 얘기는 안 하고 갑자기 운영위원장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운영위원장을 요구하는데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야당의 운영위원장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기자들을 통해서 청와대 쪽에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운영위가 이제 청와대를 담당하는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사람이죠. 소관 네. 기관이 청와대입니다. 예.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뭐 측근 3인방 네. 또는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국회에 불러내서 네. 청문회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뭐 나한테 좀 재량권을 달라. 어차피 국회의장은 야당에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새누리당이 우여곡절 끝에 혁신 비대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김의옥 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 외부 인사가 혁신 비대위원장, 당의 수장이 되었고요. 혁신을 진두지휘 주도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한번 보이콧으로 무산됐던 그 이전의 비대위랑 비교해 보면 인적 구성에서 확연히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 비박 중심의 당내 인사들 당연직까지 합쳐서 10명이 모두 당내 인사들이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외부 인사가 10명 중에 5명입니다. 상당히 그 이전 비대위보다는 외부 인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건데요. 외부 인사가 참여할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비대위의 외부 인사하면 얼핏 떠오르는 게 박근혜 비대위, 예.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의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네. 이 세 사람이 떠오르죠. 그런데 이 세 분은 각자 다 이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네. 그런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경제민주화, 이상돈 하면 또 4대강을 비롯한 어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거리, 네. 그리고 이준석 하면 젊은 층에 대한 공약, 이렇게 뚜렷한 자기 색깔이 있었고 그리고 일정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번 외부 인사들은 색채가 불분명해요. 교수, 잘 알려져 있지도 네. 않고요. 변호사, 관료. 네. 과연 죽어가는 당을 네.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추진력과 일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부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5명의 외부 비대위원들이 좀 절박감이 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아침 이 언론을 보니까 월요일, 목요일 아침에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뭐 어느 비대위원은
내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늦춰달라. 네.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럴 바에는 아침 7시에 일찍 조찬 모임으로 하자. 네. 대체하자. 이렇게 그 제안을 했다 그래요. 결국 다 자기 일 다 본 다음에 비대위 회의를 하자라는 네.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당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좀 모자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 비대위원들 어느 정도나 이 당에 혁신을 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절박감이 없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대위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 전에 있었던 혁신비대위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전국위원회 때문에 이제 무산됐습니다만 김용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거기에 사실은 외부보다 중요한 게 내부에서 비박 인사들을 대거 네. 참여시켰었는데요. 네. 그 중에 6명인가요? 빠졌습니다. 비대위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네. 뭐 김용태 위원장이야 본인이 사퇴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빠진 인물들 중에 김세연, 부산의 김세연 네. 의원이라든가 특히 그 서울의 이혜훈 네. 의원이 네. 들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이혜훈 의원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웠죠. 정치적으로 가까웠다가 이제 사이가 거리가 멀어졌죠. 나쁜, 이제 그러면 월박의 대표죠. 네. 예, 이제 더 미워하는 네. 거죠. 대통령 네. 입장에서. 네. 그리고 이혜훈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런저런 이제 비판, 네. 충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아주 청와대에 자세히 보고가 됐고 박 대통령이 굉장히 좀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친박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꾸렸던 그 혁신비대위원회가 침몰해버리는, 출범도 그렇죠. 못하고 네. 침몰해버리는 원인 제공을 사실은 이혜훈 의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제 이렇게 친박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짜 새누리당 혁신을 위해서는 친박 비박 융합해야 되고 비박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더라도 김세연 의원이나 이혜훈 의원 이런 사람들을 김영태 위원장하고 묶어서 출범시켰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이제 외부 인사들을 끌어들인 혁신위원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새로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뭐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도 당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물론 외부 인사들의 어떤 참신한 시각도 필요하지만 당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뭔가 좀 개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나요? 저는 그게 바로 정치 혐오증이나 이제 반정치주의에 기댄 현직 대통령 또는 정치에서 기득권을 쥔 사람들의 음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좀 상황이 안 좋으면 외부에서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대거 끌어들여서 자기 마음대로 네. 판을 다시 한번 연장하고 뭐 이런 수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지금 혁신 비대위는 꾸려졌고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이걸 이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꾸려진 상황에서 새누리당 혁신이 성공하려면은 어떤 작업이 조금 수반이 돼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일은 물론 쉽진 않겠지만 이런 것까지는 나가야지 그래도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물어봤는데도 혁신을 진짜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혁신의 성공 조건 이런 건 지금 뭐 존재하지 않고요. 이 새로 출범하는 그 혁신위원회, 비대위원회의 의미 자체가 사실은 혁신하고는 좀 거리가 상당히 멀다. 이게 좀 냉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비대위의 가장 혁신이 성공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제가 보기엔 독립성인 것 같습니다. 네.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맞아요.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 이명박 정부와 거리를 두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의옥 비대위원장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공항 영접을 나가서 나왔죠.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진석 원내대표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하고. 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한 내용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청와대가 새누리당을 하부기관으로 무슨 출장소처럼 만드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심판을 했던 건데 비대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렇다면 청와대와 거리를 두고
자신들이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당을 개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김의겸 위원장이 거의 첫 행보가 네. 그렇게 공항 영접에 나가서 네.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이니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비대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복당 문제 아니겠습니까? 복당 문제를 일단 감옥안에 네. 결정을 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이 지금 7명인가 있는데 네. 가장 지금 핵심이 유승민 의원이죠.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유승민 의원은 복당을 시키지 않겠다는 건데 과연 김의겸 위원장이 비대위원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네. 지금처럼 청와대와 조율 또는 청와대 눈치를 보는 그런 비대위원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첫 단추, 그나마 조금 가능성의 단초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를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일 것 같은데. 그 박근혜 대통령 사전 제거 없이 가능할까요?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그 공항 영접 나간 거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장진영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네. 연불보다 제밥에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혁신위원장 경력 쌓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정도 노리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정치인들이나 이제 기자들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전 실제로 그런 생각이 좀 없지 않은 것 같고요. 뭐 따라서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유승민 의원 복당, 이걸 김의겸 위원장이 앞장설 가능성은 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상호 원내대표가 지금 원구성 협상 이제 교착을 겪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새누리당은 갖고 있는 걸 내놓기 싫은 거다. 의원들이야 자기는 당선됐으니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조정이 안 된다.